1986년 12월 동해안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겨울 바다를 보러 가던 평범한 가족 여행이 악몽으로 바뀐 순간이었죠. 29세 어머니 이미숙 씨와 7세 아들 이준호 군. 모자는 휴게소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차에서 내렸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 홀로 남겨진 하얀색 포니, 승용차만이 그들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단둘이 떠난 겨울 여행길에서 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4년이 흘러 2010년 낡은 CCTV 테이프 복원 기술의 발전이 이 미스터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화질이 흐릿해 판독이 불가능했던 당시 영상에서 놀라운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날의 흔적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1986년 12월 15일 토요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4살 딸 지혜 양이 밤새 기침을 해대며 열이 오르내리고 있었거든요. 여보, 지혜가 이런데 어떻게 여행을 가요? 이미숙 씨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7살 아들 준호 군은 이미 며칠 전부터 바다 구경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엄마, 오늘 바다 가는 거 맞지? 라고 몇 번이나 물어봤죠. 남편 종수 씨는 부산 출장으로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회사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가족 여행에 함께할 수 없었던 그는 출발 전날 밤 전화로 미안해, 다음에 꼭 같이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미숙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준호가 워낙 바다를 보고 싶어 했고 이미 예약해둔 펜션도 있었거든요. 결국 지혜는 이웃집 할머니께 맡기고 준호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모자는 하얀색 현대폰이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1980년대 중반 당시로서는 꽤 인기 있던 소형 승용차였죠. 미숙 씨는 운전을 배운 지 2년 정도 된 초보였지만 고속도로 운전 정도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엄마, 바다는 얼마나 커? 준호가 뒷좌석에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바다를 직접 본 적이 없었거든요. 눈으로 다 볼 수 없을 만큼 크단다. 미숙 씨가 백미러를 통해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차는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영동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1986년 당시 고속도로는 지금처럼 완전히 포장되지 않은 구간도 있었고 휴게소도 몇 곳 되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의 추위 때문에 도로 곳곳에 성해가 끼어 있었죠. 오후 1시경 모자가 탄 포니는 강릉 방향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동해 휴게소라고 불리던 이곳은 당시 영동 고속도로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휴게소 중 하나였습니다. 주말이라 많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고 있었어요. 휴게소 주차장은 다양한 차량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국산차였고 간혹 보이는 수입차들이 눈에 띄었죠. 당시만 해도 자가용을 소유한 가정이 그리 많지 않던 시절이었거든요. 미숙 씨는 주차를 마친 후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휴게소 건물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단층 건물에 간단한 식당과 매점,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였죠. 건물 외벽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겨울 추위로 인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오후 1시 15분경 모자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휴게소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7살 아들과 함께 온 어머니들은 종종 여자 화장실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이미숙 씨와 준호 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무도 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았죠. 휴게소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곳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3시, 4시가 지나도 주차장의 하얀색 포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어요. 차 안에는 미숙 씨의 핸드백과 준호의 작은 배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한 오후 5시경 휴게소 직원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같은 자리에 몇 시간째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당시 휴게소에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었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이 차량 주변을 살펴보니 문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차는 잠겨 있었고 차 주인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것은 차 안에 개인 소지품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후 6시 휴게소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몇 시간째 방치되어 있는데 차 주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신고가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차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밤 10시가 되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겨울밤의 추위가 매서워지는 가운데 하얀색 포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때서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시작했죠. 차량 번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차 주인은 서울 거주 이미숙 씨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서울의 집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집에는 4살 딸만 이웃집에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부산 출장 중이었고요. 밤 11시 30분 부산에 있던 종수 씨가 경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인과 아드님이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종수 씨는 처음에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통화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정상이었거든요. 부산에서 급히 올라온 이종수 씨가 휴게소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새벽 2시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주차장을 휩쓸고 지나가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가족이 타고 간 하얀색 포니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차 안에는 아내의 갈색 가죽 핸드백이 조수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지갑, 신분증, 그리고 당일 오전에 뽑은 현금 15만 원이 한 푼도 건드려지지 않은 채 들어있었죠. 뒷좌석에는 준호가 소중히 여기던 파란색 배낭이 있었는데 안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과 과자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휴게소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당시 휴게소는 지금처럼 넓지 않았지만 건물 뒤편으로는 야트막한 산자락이 이어져 있었고 앞쪽으로는 고속도로가 지나갔습니다. 수색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어요. 새벽 3시부터 시작된 1차 수색에서는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휴게소 주변 방형 500m 내에서 모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경찰견도 투입되었지만 겨울 추위와 지나간 시간 때문에 냄새를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오전 6시경 휴게소 관리사무소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휴게소 입구에 설치된 흑백 CCTV였죠. 1986년 당시만 해도 CCTV는 매우 드물었고 화질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했습니다. CCTV 테이프를 확인한 결과 오후 1시 15분경 모자가 휴게소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워낙 나빠서 세부적인 내용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2명의 인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실루엣만 확인할 수 있었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나오는 모습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CCTV는 정면 출입구만 촬영하고 있었는데 혹시 다른 출구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휴게소 구조상 정면 출입구가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오전 9시 강원도 경찰청에서 추가 인력이 파견되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2시간이 지났지만 단서다운 단서는 CCTV 영상뿐이었어요. 수사팀은 휴게소를 이용했던 다른 고객들을 찾아 목격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휴게소 매점 직원 박영희 씨는 당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모자 손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매점에서 음료수를 사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이나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했죠. 식당에서 일하던 김철수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이와 함께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시간은 오후 1시 30분경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들을 다시 본 적은 없다고 증언했어요. 오후 2시 수사팀은 휴게소 화장실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여자 화장실 바닥에서 작은 단추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종수 씨가 확인한 결과 아내 미숙 씨의 코트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단추는 화장실 구석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평상시라면 청소 과정에서 치워졌을 텐데 주말이라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단추 발견으로 모자가 실제로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었거든요. 오후 4시경 휴게소에서 1km 떨어진 야산에서 2차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혹시 모자가 길을 잃고 산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7살 아이와 함께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갔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산속 수색에서도 특별한 발견은 없었습니다. 겨울철이라 나무잎이 모두 떨어진 상태였고 발자국이나 의류 조각 같은 흔적을 찾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더욱이 전날 밤 소나기가 내려서 땅이 질척했죠. 저녁 7시 언론에서 실종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KBS와 AMBC에서 저녁 뉴스 시간에 간단히 다뤘는데 당시만 해도 실종 사건이 그리 큰 뉴스가 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며칠 내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종수 씨의 심정은 다급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사라진 지 30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휴게소 주변을 혼자서도 계속 돌아다니며 가족을 찾았습니다. 밤 10시 수사팀은 첫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자가 휴게소에 도착해서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것뿐이었어요. 그 이후의 행적은 완전한 수수께끼였죠. CCTV 영상도 화질이 너무나 조악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 현금과 귀중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 그리고 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실종 3일째가 되자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강원도 전체 경찰서에서 인력이 파견되었고 실종자 수색을 위한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어요. 팀장을 맡은 최민호 경감은 25년간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베테랑이었습니다. 최 경감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휴게소 주변의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1986년 당시 영동 고속도로는 현재와 달리 왕복 4차선이었고 휴게소 진입로도 지금보다 단순했어요. 모자가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면 반드시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수사팀은 실종 당일인 12월 1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휴게소를 이용한 모든 차량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하이패스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받아야 했어요. 이 기록들을 토대로 추적이 가능했죠. 하지만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주말이었던 탓에 해당 시간대에만 300대가 넘는 차량이 휴게소를 이용했거든요. 각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종수 씨는 서울로 돌아가 집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혹시 가족 간에 모르는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미숙 씨가 누군가와 특별한 약속을 했는지 확인해 보려는 거였죠. 하지만 평소 미숙 씨는 집과 마트, 그리고 준호 학교 정도만 다니는 조용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미숙 씨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만나본 결과 그녀는 매우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있을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다고 해요. 갑작스럽게 계획을 바꾸거나 낯선 사람과 행동을 함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실종 5일째 수사팀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휴게소에서 20km 떨어진 강릉시의 한 주유소에서 목격자가 나타난 것이죠. 주유소 직원 이정수 씨는 12월 15일 오후 4시경 젊은 여성과 아이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정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여성은 매우 불안해 보였고 아이는 울고 있었다고 해요. 차량은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운전석에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나 정확한 차종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모자는 휴게소에서 누군가의 채 탑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낯선 사람의 채 올라탔는지는 수수께끼였어요. 미숙 씨의 성격상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수사팀은 이정수 씨와 함께 몽타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980년대 몽타주는 지금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어요. 경찰청 소속 화가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재현했습니다. 완성된 몽타주에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짧은 머리, 그리고 눈이 작은 편이었어요. 특별히 인상적인 특징은 없었지만 이정수 씨는 그 사람의 표정이 매우 차갑고 무표정했다고 기억했습니다. 몽타주가 완성되자 언론에 공개되었고 시민들의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었어요. 몽타주 속 인물과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제보만 50건이 넘었지만 확실한 단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실종 일주일째,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서울에서 비슷한 수법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강남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30대 여성과 5살 아들이 함께 실종되었다는 신고였습니다. 새로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는 박은영 씨 30세와 아들 박민수 군 5세였습니다. 이들 역시 마트에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했다가 사라졌어요. 마트 주차장에는 그들의 차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차 안에는 개인 소지품들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모자가 함께 실종된 점,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했다가 사라진 점, 그리고 차량과 소지품은 그대로 남겨둔 점까지요. 경찰은 즉시 연쇄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사건 현장인 대형마트의 CCTV도 확인했지만 1986년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뚜렷한 단서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화질이 너무 조악했고 각도도 제한적이었거든요. 다만 박은영 씨 모자가 화장실로 향하는 모습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사팀은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의 배경을 조사했습니다. 이미숙 씨와 박은영 씨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거였죠.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생활권도 달랐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두 피해자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어머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어린 아들과 함께 다니던 중이었어요. 범인이 특정한 유형의 피해자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종 10일째 강릉사건 수사팀과 서울사건 수사팀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두 사건이 동일 범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수사본부는 경찰청 차원에서 특별팀을 구성해 운영되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에서는 범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는 점, 그리고 모자 단위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분석되었어요. 하지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금전적 목적이라면 귀중품을 가져갔을 텐데 두 사건 모두 현금과 귀중품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수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이 한국에 본격 도입되기 전이었지만 범인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어요. 실종 2주째에 접어들면서 수사는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실종 신고가 있었는지 전면 재조사가 시작되었어요. 1986년 당시만 해도 지역별 경찰서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놓친 사건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전국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에서 모자 단위 실종 사건이 총 7건이나 발생했던 것이죠. 모든 사건이 공통적으로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사라졌고 차량과 소지품은 현장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6개월 전인 6월에 대전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김선희 씨 32세와 아들 김동욱 군 6세가 대전역 대합실에서 실종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는 단순 가출로 처리되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연쇄 범죄의 첫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팀은 이 7건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서 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6월 대전, 7월 충주, 8월 전주, 9월 포항, 10월 부산, 11월 서울, 12월 강릉 순이었어요. 지역적으로 특별한 패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모두 주요 교통 요충지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각 지역별로 목격자 조사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6개월 전 사건들이라 기억이 희미해진 상태였지만 몇몇 중요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전주 사건에서는 결정적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전주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정순자 씨 55세는 8월의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아이와 함께 화장실로 향하다가 중년 남성과 만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남성은 마치 그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정순자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성은 여성에게 뭔가 급한 말을 건넸고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와 함께 따라갔다고 해요. 남성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마치 중요한 일이 생긴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범인의 수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범인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어떤 말로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모자들이 낯선 남성을 따라갔을까요? 수사팀은 다양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 상황을 가장했을 가능성이었어요. 예를 들어 가족에게 응급 상황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해서 병원으로 데려간다고 했을 수도 있었죠. 두 번째는 권위를 가장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경찰이나 공무원 행세를 해서 어떤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었어요. 세 번째 가설은 가장 섬뜩한 것이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었어요. 이름이나 가족 상황을 정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심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을 거거든요. 이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수사팀은 각 피해자들의 생활 패턴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혹시 범인이 미리 피해자들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피해자들 사이에 특별한 공통점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실종 3주째 수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부산 사건의 피해자였던 최영미 씨 28세의 남편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거예요. 아내가 실종되기 3일 전 집 앞에서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영미 씨 남편 최철호 씨에 따르면 그 남성은 3일 연속으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계속 같은 자리에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남성이 영미 씨가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시간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영미 씨는 매일 오후 2시경 5살 아들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는데 그 남성은 정확히 그 시간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으로 범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무작위로 피해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관찰하고 분석한 후 범행에 나선 것이죠. 이는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한 범죄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철호 씨의 증언을 토대로 새로운 몽타주가 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것과 비교해보니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았어요. 40대 중반의 중년 남성, 평범한 외모,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이 공통 특징이었습니다. 몽타주가 언론에 재공개되자 시민들의 제보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인 제보들이 많았어요.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서 비슷한 인물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10여 건 접수되었습니다. 제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제공한 정보였습니다. 박정호 경비원 45세는 몽타주와 비슷한 남성이 지난달부터 아파트 주변을 자주 돌아다니고 있다고 신고했어요. 박 경비원에 따르면 그 남성은 특별한 목적 없이 아파트 단지 주변을 배회하면서 젊은 엄마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자주 나타나서 의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남성이 타고 다니던 차량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검은색 현대 포니 엑셀이었는데 번호판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차량 뒷부분에 작은 찌그러진 자국이 있었다고 기억했어요.
수사팀은 즉시 전국의 현대포니 엑셀 등록 차량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당시 포니 엑셀은 비교적 새로 나온 모델이어서 등록 대수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약 3만 5천 대 정도였습니다. 차량 조사와 함께 각 지역별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전면 조사도 실시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수상한 인물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죠. 실종 4주째 수사는 중대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대구에서 몽타주와 일치하는 인물이 체포된 것이죠. 용의자는 김민철 씨 43세로 무직의 전과 3범이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포니 엑셀을 소유하고 있었고 차량 뒷부분에는 증언과 일치하는 손상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민철 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범죄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알리바이도 뚜렷하지 않았고 각 사건 발생 시점에 어디에 있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철 씨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다만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물품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성용 헤어핀 2개와 아동용 사탕 포장지들이 발견된 것이죠. 김민철 씨는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헤어핀은 누나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길에서 주웠다고 말을 바꿨어요. 사탕 포장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사탕을 좋아해서 늘 채 가지고 다닌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팀은 김민철 씨의 과거 행적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의 전과는 모두 절도 관련이었는데 특이하게도 모두 여성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어요. 하지만 실종이나 유괴와 관련된 전과는 없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김민철 씨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그는 건설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각 사건 발생 지역에서 공교롭게도 공사 현장에 참여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6월 대전 사건 당시에는 대전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8월 전주 사건 때는 전주 상가 건물 공사에 참여했던 것이죠. 이런 우연이 7건 모두에서 반복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김민철 씨가 일 때문에 각 지역에 머물면서 미리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관찰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김민철 씨를 확실히 범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직접 증거가 없었어요. 목격자들의 증언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고 몽타주와의 유사성도 결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사 5주째 김민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어요. 정황 증거만으로는 구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김민철 씨는 일단 석방되었지만 출국 금지와 수사기관 출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무렵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강릉 휴게소에서 20km 떨어진 산속에서 미숙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트 조각이 발견된 것이죠. 등산객이 우연히 발견해서 신고한 것이었는데 코트의 색깔과 재질이 종수 씨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발견 지점은 휴게소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주변을 정밀 수색한 결과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준호 군이 신고 있던 운동화 한 짝과 아이 옷의 일부도 함께 나왔어요. 하지만 정작 미숙 씨와 준호 군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류 조각들만 흩어져 있을 뿐 그들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궁중이었어요. 수사팀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km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추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류 조각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1986년 당시 법과학 기술은 지금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기본적인 혈흔 검사나 섬유 분석은 가능했어요. 하지만 분석 결과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야외에 방치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증거가 훼손된 상태였거든요. 수사 6주째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김민철 씨가 갑자기 모든 것을 자백한 것이죠. 그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서 7건의 실종 사건이 모두 자신의 소행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김민철 씨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각 지역에서 일하면서 젊은 모자들을 관찰했다고 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그냥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구경만 했는데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자백했어요.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서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이죠. 당시 휴대폰이나 삐삐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갑작스런 응급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피해자들은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김민철 씨의 말을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민철 씨는 피해자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안전한 곳에 두었다고만 반복해서 말했어요. 피해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사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수사팀은 김민철 씨를 압박해서 피해자들의 소재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시간이 지나서 확실하지 않다고 얼버무렸어요. 때로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김민철 씨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를 평가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면담 도중에도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기도 했죠. 수사 7주째 김민철 씨의 자백에는 중대한 모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진술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가능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강릉 사건에서 그는 오후 3시에 휴게소에 있었다고 했는데 같은 시간 대전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있었거든요. 더욱 문제가 된 것은 김민철 씨가 사건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틀린 답변을 했어요. 진범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김민철 씨는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성격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위 자백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였어요. 실제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김민철 씨는 허위 자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7건이 연쇄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지어졌어요.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민철 씨의 허위 자백이 밝혀진 후 수사팀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존의 수사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놓쳤을 가능성이 있는 단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 것이죠. 특히 각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CCTV 비디오 영상을 재분석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1987년 2월 실종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수사팀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강릉 휴게소 CCTV 영상을 확대 분석하던 중 기존에 놓쳤던 부분을 발견한 것이죠. 화질이 워낙 조악해서 그동안 알아볼 수 없었던 차량 번호판의 일부분이 희미하게나마 식별 가능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영상 화질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980년대 기술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여러 프레임을 합성하고 대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판독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렸어요. 그 결과 차량 번호의 마지막 2자리가 58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한 결과 번호판 끝자리가 58인 검은색 승용차는 약 2만 5천 대에 달했습니다. 여전히 방대한 숫자였지만 이전보다는 범위가 상당히 좁혀진 것이죠. 수사팀은 이 차량들의 소유주를 일일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조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7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모두 출현한 차량이 3대 있었던 것이죠. 이는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나 확률이 낮았습니다. 첫 번째 차량의 소유주는 김영호 씨 38세였습니다. 그는 의약품 영업사원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일하고 있었어요. 각 사건 발생 지역에 출현한 것은 업무상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는 알리바이가 명확했어요. 각 사건 발생 시점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운송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국 각지를 운행하는 화물차였는데 운전자들이 교대로 바뀌어가며 운전했어요. 각 사건 발생 시점의 운전자들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의혹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차량의 소유주가 바로 박철민 씨 41세였습니다. 그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을 순회하며 감독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김민철 씨와 마찬가지로 건설 관련 업무였지만 그는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 관리자였습니다. 박철민 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여러 가지 의혹스러운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독신이었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도 거의 없는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도 그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박철민 씨의 개인적인 취미였습니다. 그는 사진 촬영을 좋아했는데 특히 가족 단위의 일상적인 모습을 찍는 것을 선호했다고 해요. 회사 동료들은 그가 종종 공사장 근처에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철민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수백 장의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젊은 엄마들과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들이었어요. 사진들은 모두 몰래 촬영된 것처럼 보였고 피사체들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실종된 피해자들의 사진도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숙 씨와 준호 군,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모습이 각각의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촬영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는 박철민 씨가 미리 피해자들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사진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피해자별로 폴더가 나뉘어져 있었고 촬영 날짜와 장소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치 연구 자료를 정리하듯이 세심하게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사진 촬영은 단순한 취미였을 뿐이고 실종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수사팀은 박철민 씨의 과거를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에게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어두운 면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박철민 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그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는데 특히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에 대한 강박적인 동경을 갖게 되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이런 심리적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와의 면담에서 박철민 씨의 복잡한 내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보면 견딜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했어요. 질투와 분노, 그리고 그들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생사는 어떤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박철민 씨는 이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수사 3개월째 박철민 씨의 은밀한 장소들을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과 주유 기록, 그리고 각종 영수증들을 분석해서 그가 자주 방문했던 장소들을 파악하려는 것이었죠. 분석 결과 박철민 씨가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몇몇 장소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외딴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시골 지역이었어요. 이 중에서 특히 강원도 상안 지역의 한 폐가가 주목받았습니다. 그 폐가는 1960년대에 지어진 옛 농가였는데 10여 년 전부터 주인이 떠나 방치된 상태였어요. 박철민 씨는 이곳을 몰래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가끔 그곳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진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팀이 그 폐가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오랫동안 찾던 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집 지하에는 은밀하게 개조된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서 실종된 피해자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어요. 1987년 3월 12일 오전 9시 수사팀이 강원도 상안 지역의 폐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시골집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박철민 씨가 수년에 걸쳐 은밀하게 개조해 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집 뒤편에는 겉보기에는 농기구 창고 같아 보이는 건물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하로 연결되는 통로가 숨겨져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 약 30평 규모의 지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이 공간은 박철민 씨가 몇 년에 걸쳐 조금씩 파고 만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하 공간은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각 방에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침대, 간단한 책상, 그리고 화장실까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같았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각 방에서 나온 개인 소지품들이었습니다. 이미숙 씨의 지갑, 준호 군의 장난감, 그리고 다른 실종자들의 물건들이 각각의 방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이곳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한 방에서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준호 군을 비롯한 실종된 아이들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크레파스 그림들이었어요. 대부분 집과 가족을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집에 가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증거였습니다. 벽면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는데 실종자들이 직접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각자 실종된 날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를 세어가며 표시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표시는 1987년 1월 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하 공간에는 그들의 흔적만 남아있을 뿐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사팀은 주변을 더 자세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폐가에서 200m 떨어진 산비탈에서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파헤쳐진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흔적들이 발견된 것이죠. 하지만 이 발견으로 인해 수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파헤쳐진 흔적들을 조사한 결과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가 묻혀 있다가 최근에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흙의 상태로 보아 1월 말경에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중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적인 추측이었어요. 만약 박철민 씨가 체포될 것을 예감하고 미리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면 그들이 아직 생존해 있을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박철민 씨에 대한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폐가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제시하자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는 피해자들을 그곳에 데려다 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씨의 진술은 수사팀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인형들을 수집한다는 듯한 기이한 논리였죠. 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하 공간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해요. 정기적으로 음식과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했고 아이들에게는 장난감과 책도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피해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박철민 씨는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안전한 곳에 있다고만 반복해서 말했어요. 수사팀은 그가 공범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은신처를 마련해 두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수사 4개월째 박철민 씨의 동선을 더욱 면밀히 추적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체포되기 일주일 전인 3월 초 대형 트럭을 렌트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이죠. 렌트 기간은 3일이었는데 주행거리로 보아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트럭 렌트 업체의 기록을 조회한 결과 박철민 씨는 그 트럭으로 부산까지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어요. 왕복 800km가 넘는 거리를 3일 만에 다녀온 것이죠.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부산 지역 수사팀과 연합해서 박철민 씨가 부산에서 머물렀던 장소들을 추적했습니다. 주유소 영수증과 톨게이트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는 부산 외곽의 한 공업단지 근처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공업단지에는 여러 개의 창고와 공장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박철민 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일하던 건설회사에서 임대하고 있던 자재 창고였어요. 공식적으로는 건설 자재를 보관하는 용도였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그 창고를 수색한 결과 드디어 실종자들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최근까지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침구류, 생필용품, 그리고 아이들 옷가지들이 정리된 채로 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발견은 창고 벽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이미숙 씨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로 준호야 힘내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는 그들이 최근까지 이곳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창고 주변을 정밀 수색한 결과 인근 부두에서 목격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3월 초 어느 날 밤 중년 남성이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부두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었어요. 어둠 속이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여성과 아이들의 실루엣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을 토대로 수사팀은 새로운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박철민 씨가 피해자들을 배를 이용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을 가능성 말이에요.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여객선들의 승객 명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승객 명단에서는 박철민 씨나 피해자들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밀항이나 다른 비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지금처럼 출입국 관리가 철저하지 않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수사는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본, 대만, 홍콩 등 주변 국가들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한국인 여성과 아이들이 3월 초에 입국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한 것이죠. 1987년 4월 국제공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전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오사카 수상경찰서에서 중요한 제보가 들어온 것이죠. 3월 10일경 오사카항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아이들이 목격되었다는 신고였습니다. 목격자는 오사카항에서 20년간 일해온 부두 노동자 다나카 히로시 씨 52세였습니다. 그는 그날 새벽 3시경 화물선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한국인 여성 3명과 아이들 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모두 매우 지쳐 보였고 특히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인솔하던 중년 한국인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나카 씨의 묘사는 박철민 씨의 외모와 상당히 일치했어요. 40대 중반, 보통 체격,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정식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입국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한일 간 어선을 이용한 밀항이 종종 발생했는데 이 사건도 그런 경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오사카 시내의 한인 집거지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오사카에는 약 15만 명의 제1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밀입국자들이 주로 머무는 지역이 따로 있었어요. 이곳에서 박철민 씨 일행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 이케다구의 한 여관 주인 박정수 씨 48세는 3월 중순경 이상한 손님들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국인 남성 1명이 여성 3명과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와서 방 3개를 잡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일반적인 가족 여행객들과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박정수 씨에 따르면 여성들은 매우 불안해 보였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들도 평소 아이들과 다르게 조용했고 혼자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성은 항상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욱 이상한 점은 그들이 여관에 머무는 동안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낮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고 밤에만 간혹 남성이 혼자 나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어요. 식사도 대부분 방에서 해결했고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그 여관을 수색했을 때 이미 그들은 떠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방에서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되었어요. 한국어로 쓰인 메모 조각들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 그리고 이미숙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이 발견된 것이죠. 메모 조각에는 집에 가고 싶다, 준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라는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이미숙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는 그들이 확실히 일본에 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박철민 씨에 대한 신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제시하자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결국 피해자들을 일본으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박철민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한국에서 체포될 위험을 느끼고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으로 도피를 시도했다고 해요. 부산에서 어선을 이용해 밀항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한 후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시 다른 계획을 세웠다고 했어요. 그는 피해자들을 어떤 조직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안전하게 처리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그가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1980년대 동아시아 지역에는 여러 국제 범죄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야쿠자와 한국, 중국의 조직폭력배들 사이에는 복잡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이들은 인신매매, 마약거래, 밀수 등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오사카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미립국자들을 상대로 하는 브로커들을 집중 추적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매우 은밀하게 활동했고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사 5개월째인 1987년 5월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오사카에서 300km 떨어진 고베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제1 한국인이 신고한 것이죠. 자신이 일하는 공장에 최근 새로운 여성들이 있는데 그들의 상황이 수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보자인 김철수 씨 35세에 따르면 그 공장은 겉으로는 의류 제조업체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체류자들을 싸게 부려먹는 곳이었어요. 새로운 여성들은 한국어를 사용했지만 다른 불법 체류자들과는 달리 매우 절망적인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여성들 중 한 명이 어린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이가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울면서 말하고 있었다고 해요. 여성은 아이를 달래면서도 자신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그 공장을 급습했을 때 마침내 오랫동안 찾던 실종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숙 씨와 준호 군, 그리고 다른 실종자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어요. 8개월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의 감금과 강제 노동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어요. 특히 아이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진단 결과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질환들이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외교 채널을 통해 피해자들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신속한 송환에 협조하기로 했어요. 5월 25일 실종자들은 마침내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족들과의 재회 장면은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종수 씨가 아내와 아들을 껴안고 우는 모습은 8개월간의 기나긴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지혜 양도 오빠와 엄마를 다시 만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범죄 조직의 존재,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의 문제였어요. 이후 한일 양국은 이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박철민 씨는 한국으로 송환된 후 1급 살인 및 유괴,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그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에게 끼친 고통을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실종자 신고 시스템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CCTV 설치가 확대되고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도 강화되었어요.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로 인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1986년 겨울 동해안으로 향하던 평범한 가족 여행이 8개월간의 악몽으로 변했던 이 사건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죠. 이미숙 씨와 준호 군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오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점차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과 같아질 수는 없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또한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나라의 범죄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24년 후인 2010년 CCTV 복원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다고 했지만 사실 이 사건의 해결은 끈질긴 수사와 국제 공조, 그리고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노력과 협력이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날의 흔적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